ETF 1타 강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지 과장님 나와주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머리 자르셨어요? 아니요. 뭔가 짧아진 느낌인데 그게 아니군요. 네. 사실 그동안에 사실 우리 박 과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시장이 안 좋았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런 스몰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머리 그쵸. 볼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시장 좋은 날 나오셨어요. 그쵸.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분 시장이 안 좋네요. 또 빠졌네요. ETF 얘기 이거 해도 되나요? 분산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예요? 오늘도 분산인데 분산과 집중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분산도 하고 집중도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네. ETF 1타 강사를 통해서 잠시 후에 풀어보겠고요. 그럼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 SK하이닉스의 자사도 취득 그리고 이걸 소각한다. 이 내용 뉴스를 어제 보셨을 텐데 오늘 주가 반응 진짜 뜨거워요. 네, 엄청 뜨겁죠. 네. 근데 뭐 기대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들 언제 주주환원과 관련된 얘기가 코멘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터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거를 눈치채고선 이제 사전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사실 저는 뭐 어쨌든 예상했던 건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이 정도로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기도 굉장히 좀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제 사실 보면은 주주환원 발표를 할 때 한 9.75% 빠졌거든요. 하이닉스가. 네. 빠지니까 딱 꺼내놓은 카드인 건지 아니면 이때쯤을 생각을 했을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었을 재고 것 같긴 있었다?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샌드디스크나 이런 메모리 글로벌 업체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분위기가 또 일시적으로 또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도 실적이 좋았고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분위기가 또 좋다가 또 최근 또 살짝 꺾이는 부분들이 확인되다가 안 되겠다 하다가 발표를 한 것인지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 네, 고급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리까리 아리송하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장표 보면서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죠 오늘? 일단은 상승 테마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이제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애들이 맨날 달라지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걸 확인했을 시점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반도체나 IT나 코스피가 올라갔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이나 이제 샌드디스크나 이런 데 쪽에서 메모리 랠리가 좀 이어지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전도 약간 눌려 있다가 좀 자금이 유입됐던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올라갔던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가까지 요 시기 때 딱 나왔던 상황에서 조금 여러모로 눌려있던 것들이 좀 풀렸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간 단위로 상승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 하락도 확인해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분위기 보도록 네. 하죠. 네. 하락했던 것들은 보시면 글로벌 게임, 글로벌 럭셔리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쪽이 좀 빠진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플러스 글로벌 저작권 핵심 기업 액티브라는 ETF랑 라이즈의 글로벌 게임 테크 톱3 플러스라는 ETF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을 대표적인 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게임 업체 텐센트랑 이제 그리고 테이크투 액티브라는 미국 게임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텐센트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매출은 성장한 걸로 나왔고 상회를 했는데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익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어쨌든 성장률, 순익 성장률 자체가 조금 더뎌진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어쨌든 이익의 이제 체력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테이크투 같은 경우는 게임 신작 발표했던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 지금
사실 적자 상태이어서 네. 이런 부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됐다 얘기 나오면서 좀 빠진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게임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 외에 럭셔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전쟁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손 자산가로 거듭나고 있는 게 요즘에 중동 자산가들이거든요. 이들이 명품 소비를 줄이고 그 못하죠. 막 포 날라오는데 어떻게 그쪽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매장 어떻게 가요? 못 가죠. 그래서 유럽 쪽 관광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서 네. 이런 부분 반영되고 그 외에도 아무래도 그 중국 쪽 명품 소비가 이제 럭셔리 쉐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럭셔리 명품 소비를 좀 줄이자라는 센티먼트 같은 게 조금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실적에도 간간히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둔화 기조가 보여서 영향을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트렌드인데요. 럭셔리 쉐임이라는 문화가 중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중국만이에요? 아니면 또 어떻게 글로벌리한 그런 트렌드로 좀 퍼지고 있나요? 1차적으로는 중국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비단에서 봤을 때 조금 줄어든 모습. 그러니까 고가 소비를 하고 약간 과시하는 게 좀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 트렌드가? 쉐임이라는 게 이제 네. 좀 부끄럽고 부끄럽다. 창피하고 네. 뭐 그런 느낌이니까. 이게 보통 이제 중국 명품 이렇게 하면 막 용, 뭐 골드, 로고가 크면 클수록 또 레드 좋고. 막 이렇게 화려한 네. 명품을 그동안 되게 많이 소비해서 네. 그쪽 좀 부상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러면 요새 또 트렌드가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구찌, 루이비통보다 훨씬 더 고가인 제품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데는 또 인기가 있잖아?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일단은 좀 그런 소비는 좀 줄어들었다. 줄이고 네. 좀 다른 쪽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트렌드가 지금 이게 어떻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네. 분위기는 그렇다.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로 넘어갔을 때는 네. 사실 우리 바이오주들이 주가 흐름 자체가 올라갈 땐 또 올라가는데 또 빠질 땐 빠지고 근데 이게 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이제 부실 기업을 조금 착출해내고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이 대거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알테오젠이나 이제 기술 수출 성공하는 일부 바이오주들은 올라가는데 나머지들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뚜렷해서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막 5대1 감자 같은 것도 발표를 하고 있는 터라서 네. 이런 리스크 요인 때문에 결국에 이제 디커플링 그 바이오주 내에서의 디커플링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섹터 ETF들도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근데 또 바이오가 어려운 그 와중에 네. 오늘 그래요. 사이에 모더나 네. 얘기가 또 나왔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네. 좀 반전에 큰 뭐 물꼬를 트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건 약간 또 그들만의 다른 문제? 리그일까요? 일단은 모더나는 모더나고요. 모더나는 모더나다. 네, 이제 큰 틀에서 우리나라 그런 관련된 mRNA와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모더나는 모더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 흐름과? 업체들이 우량 제약 업체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보인다면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이제 수혜를 볼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늘은 모더나 혼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간 상승 글로벌 이야기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마이크론, 슈퍼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MSCI 코리아 이런 것들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 메모리, 반도체
연관되어 있는 그런 테마나 업종 ETF들로 이제 보이고요.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샌드디스크 실적 발표하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들도 좀 나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상 눌려있던 애들이 좀 올라오면서 좀 흐름이 개선된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이트라고 하는 포토토닉 옵틱 ETF, 이게 광통신 ETF인데 네. 이런 친구들도 최근에 코이브 이런 애들 실적 발표하면서 좀 센티멘트가 좋아졌었잖아요. 이런 거에 연계되면서 좋아진 걸로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AI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ETF들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 확인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서클도 보이긴 하네요. 네.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올라가는? 제가 사실 이런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왜 올라갔는지 사실 알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플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9월로 넘어간 가운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뭐 코인 관련한 뭐 이런 법안 관련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또 이제 금리 발작하고 나서 조금 눌러놓으니까 네. 갑자기 확 튀고 막 하는 모습들이 간밤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을 뭔가 대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주에 계속 언급되다 보니까 네. 그런 관련한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 관심이 좀 가는. 월무부 통신원이 전해드리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뒤에 뒷장에 하락 업종 보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 다 가상화폐, 그러네요. 코인 그래요? 관련된 ETF들이 또 빠져 있어요. 근데 또 다음 주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코인 ETF나 코인 연관되어 있는 ETF들은 사실 주간으로 계속 상위 하위에 매주마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특징을 굉장히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 보기엔.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와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으로 자산이 좀 쏠리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상화폐도 좀 관심을 갖는 거고, 근데 AI로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 있으면 또 관심이 가상화폐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고 네. 약간 2순위, 2티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봤고요. 메타 플랫폼, 아마존 같은 애들이 하락을 했는데 네. 하이퍼 스케일러들이죠.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가 또 일시적으로 또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플랫폼주 오면서 또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올라오다가 또 빠진 거 보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 연동되면서 금리 불안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또 빠졌고, 홍콩 테크 관련된 ETF들도 보시면 원래 또 올랐었잖아요. 네. 최근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급등을 했었던 터라 또 이제 이게 사이클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 AI 테마가 갈 때는 이게 중국도 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고, AI 소프트웨어가 가면 중국 소프트웨어도 가고, 하드웨어가 가면 중국 하드웨어도 가고,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승과 하락 쪽 쭉 확인해봤는데 하락 쪽 한번 볼 텐데 여기 보면은 되게 개별 종목 이름들이 저는 눈에 많이 띄는데요. 네. 메타 플랫폼 외에도. 요건 근데 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건 없는 거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질문 뭔가요? 오늘의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빅테크 예전만 못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I 주도주의 다변화, 분산화에도 여전히 성장률 두 자릿수의 현금 부자인 빅테크를 포함 중인 ETF를 활용해서 장기 투자 포트를 짜주세요. 곧 태어날 예쁜 자녀 계좌용으로요. 라고 제가 보냈나요, 이거를? 제 사연인,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그러니까 미장에 대한 관심은 뭐 저는 미장 투자를 지금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적긴 한데 네. 지수 투자는 계속 좀 똑똑할 수 있지 않나?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왜냐면은 환율이 1,300원대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잖아요, 지금. 근데 요게 또 이제 환율 영향도 우리 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네. 요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빠질 만한 이슈가 또 하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 여러모로 이제 우리나라랑 약간 비교를 해서 보면 항상 우리나라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우리나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고 이제 미국이 약세로 전환했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반대로 역전이 된 게 아닌가 약간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뭐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그 네. 8월이 또 이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아 그래서 환전을 좀 하는. 그렇죠. 삼전닉스가 또 미국에서 땡겨온 달러를 네, 네. 우리나라에서 환전하는 것도 이게 영향이 실제로 커요? 아무래도 이게 영향이 가긴 가죠. 아예 안 가긴 안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계속 따박따박 소액으로라도 계속 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런 분들 여유권이 생기면. 많아요. 네, 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살려고 네. 미리 환전을 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급하게 환전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적당한 선에서 뭐 여행도 많이 떠나실 테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허즈모 앵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쁜 아이 자녀용 계좌로 장기 투자 포트를 할 만한 빅테크를 포함 중인 ETF 뭐가 네.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한번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프레이즈에 미국 빅테크가 예전만 하지 못하단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M7이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 1년간 수익률 보시면 오히려 분산형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좀 못 나온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시기를 타고선 결국에 그 급등을 해버리는 게 빅테크 ETF들인데 네. 사실 저는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나 이제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산형 코어로 가져갈 지수형 ETF를 넣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새틀라이트로 가져갈 집중형 ETF를 같이 가져가는 포함을 전략, 하고 있는. 네, 그런 비중으로 나눠서 포트를 가져가는 게 장기 투자할 만하다라는 핵심 메시지이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보시면 빅테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으로 이제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간 이제 발전을 해 왔는데 프린팅 프레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고 백신 그리고 넘어서서 하이브리드 카 그리고 아이폰, 비트코인, EV 그리고 AI로 넘어오면서 네. 우리가 지금은 AI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AI 기술 발전은 옛날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발전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보통 인지를 하는 게 2010년 이후 한 2015년, 2000년대 들어서부터 AI 발전이 갑작스럽게 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사실 과거부터 계속 발전을 해온 건 맞고 아 그래요? 한 2, 3년 된 거 아니었나요?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AI다라고 지금 부르는 그 명칭 말고도 다양한 네네. 것들에 있어서 AI가 사실 AI보다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좀 오래 전부터 알파고, 들어왔던 알파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전했던 그 역사는 굉장히 길고 오히려 이제 이 면에는 빅테크들이 다 자리 잡혀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기술 발전이 이루어왔고 그 결과 조금 이 AI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는 그 시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 뭐 이때 기점으로 해서 빅테크주들의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확대됐던 부분들이 좀 나타나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2025년 기준으로 연평균 26% 가까이 이제 시총이 확대가 된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개별적으로 이러한 이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M7 기업들이 보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왔다. 근데 우리가 보통 M7으로 불리우는 기업들은 이렇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요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메타까지 합해서 7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 요즘에 최근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장본인들은 이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컴, AMD, 오라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대부분 기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발전은 AI와 함께 이런 기업들로 확산이 되는 주도주 확산세와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런 AI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결국에 매출 성장률도 보시면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상승 여력도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다 보시면 컨센상 뭐 바이에서 스트롱 바이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차별화가 되게 심합니다. 676%.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1년간 상승률이 이 정도였는데 오라클은 마이너스 40%를 찍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빅테크와 AI라는 그 테마와 한 단어 안에서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 차별화가 되게 심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가장 큰 이면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수익성이에요. 부채를 줄이면서 현금을 창출을 해내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마이크론 같은 애들과 네. 이제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캐펙스 투자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수익이 안 잡히고 있는 오라클 같은 애들의 그 수익성 실질적으로 캐펙스 대비 ROI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속도에 따라 종목들의 차별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M7 기업들이 그간 이제 해오던 것들이 매출 성장은 굉장히 좋아요. 캐펙스 투자에 따른 수익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최근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도 더 좋아진다.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실적 발표 이후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구간에 따라서 그런 집중형 ETF들 M7이나 그 M7에 준하는 그런 소수 정예로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ETF들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간에는 이제 좀 더 분산형 지수 기반의 ETF들로 전반적으로 코어를 잡고 가면서 이러한 집중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집중형을 과거부터 스트롱하게 푸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구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집중형 ETF들은 결국에는 아무래도 구조가 잘 맞는 특정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렇죠. 나타나기 때문에 네. 맥스 같은 애들 최근 일주일간 이제 마이너스 1.23%예요. 그리고 연간으로 봐도 수익이 나긴 났지만 그렇게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저의 첫 그 미국 주식 구입이 맥스였습니다. M7 사셨구나. 네.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한 달, 두 달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 네. 게 M7이었는데. 그거 한 10년 하셔야죠. 이제. 네. 그래요? 저는 금방 또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M7은 구간이 딱 맞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구간에 잘못 따라서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집중형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이걸 코어로 잡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세틀 정도로 잡아서 네. 구간에 맞게 이제 알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원래는 초집중형 이러한 ETF들을 안 갖고 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제대로 해드리는데 네. 이제 AIHY라는 애가 신규 상장이 되었어요. 저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건 처음 보네요 했는데 신규 상장이군요. 네, 7월 달에 신규 상장됐는데 뒤에서 더 말씀드릴 네네. 건데 이거는 유일한 ETF예요. 유일하다는 게 하이퍼스케일러만 담은 이제 유일한 ETF입니다. 엔비디아가 잠깐만. 없군요. 엔비디아가 없이 종목 수가 8개다.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되게 순수하게 정말 퓨어 플레이어들을 가져가는 형태의 ETF여서 이 친구가 신규 상장됐는데 이게 사이즈는 안 커요. 근데 어쨌든 집중형으로 제가 봤을 때 좀 희소성을 갖고 있는 애라서 가지고 왔고 네. 맥스 같은 애들은 어쨌든 비중을 조금 균등하게 가져가면서 국채 비중도 가져가는 형태의 ETF여서 네. 이런 친구도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집중형 ETF인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나스닥 상위, 뭐 시총 상위 뭐 이런 조금 집중적으로 한 종목을 한 10개, 뭐 8개에서 30개 내외로 조금 축소해서 가져가는 톱10 비중 자체가 6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친구들을 저는 이제 집중형 ETF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수익률은 그냥 뭐 그렇게 뭐 엄청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리고 최대 낙폭률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면 QQQ라고 하는 분산형 대비해서도 낙폭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걸 네. 리스크를 조금 더 짊어지면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수율도 조금 더 높고 중요한 거는 이런 친구들은 대세장을 잘 타면 잘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국내에도 이런 비슷한 컨셉의 ETF들이 있는데 이제 빅테크 탑 7 뭐 아니면 빅테크 탑 1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국내는 되게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명칭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ETF들이 있는데 사실 퍼포먼스 보시면 얘네들도 두 자릿수 정도로 뭐 그렇게 폭발적이라고 뭐 반대체 ETF 이런 애들 대비해서 폭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친구들도 구간만 잘 타면 올라가고 지금 환 해지되어 있는 상품이 수익률 1위인데 아무래도 환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서 얘도 네. 동일하게 변동성 좀 크고 MDD 최대 낙폭률이 좀 더 지수형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어쨌든 기간을 좀 잘 타서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집중형 ETF가 아닌 분산형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면 분산형이라고 해도 사실상 탑10 비중이 60%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미만 정도인데 이제 20%에서 60% 사이 분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QQQ XLT 같이 이런 우리가 업종 IT 업종형 ETF들조차 탑10 비중이 20에서 60%라서 그렇게까지 집중형은 아니에요. 그걸 감안을 했을 때 진짜 정말 분산되어 있는 애들은 QQQ2라는 애가 있는데 네. 동일 가중으로 들어가 있는 애라서 얘가 탑10 비중이 12% 정도. 그래서 얘는 정말 분산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형조차 테크 비중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선 보는 건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래서 분산형으로 코어를 가져가고 집중형으로는 시기를 이제 좀 보고 이제 새틀라이트로 이제 편입을 하는 방식이 좋은데 이제 개개인마다 이 비중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결국에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낙폭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이제 결국 넣으셔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미국 상장과 한국 상장 둘 다 빅테크 ETF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 표는 미국 상장을 먼저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 네, 조금 이따가 한국도. 한국 상장. 네. 한국 상장이 중요한 게 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또 투자가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눈에는 지금 네. 이 초롱초롱한 보여요? 초롱초롱도 있고 잠깐 저희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섹터별로 지금 시황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시장도 초롱초롱. 지금 우리 과장님 목 한번 정리 푸시고. 한번 하시고 네 저희가 시장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목이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더 힘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시 반이 지나면 네.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한 번씩 튀잖아요. 오늘은 다행히도 올랐지만 더 위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코스피가 5.4%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네. 6,820선 그리고 삼성전자는 7% 위에서 아까 저희가 10시 반에는 6, 7%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 그렇죠. 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1% 그리고 SK스퀘어도 7% 넘게 시총상위주 가운데서는 그 S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다 오릅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6%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종목 가운데서 오늘 사실 소프트웨어 쪽도 좋아요. 네이버의 주가가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종목 중에서 상승률 상위에는 고려아연이 오늘 또 올라와 있습니다. 13%, 11% 현재 급등 보이는데 금속값에 있어서 최근 뭐 구리값도 그렇고 계속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삼양식품 요새 또 자주 얘기했잖아요. 전 삼양식품주 하나도 없고요. S7에 라면을 왜 안 좋아합니다. 났냐 하면서 이제 삼양식품 얘기하셨는데 연비디아. 농심 네. 삼양식품 요새 주가 흐름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저의 눈길을 쫙 끌고 있는 친구가 뭔지 뭐예요? 아십니까? 뭐예요? SK증권입니다. SK증권이 요거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요거 하는 거 한다면서요? 상한가인데 지금 저는 요 상한가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냄새가 솔솔 드는 게 사실 SK증권이 그 동전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좀 노력을 했었어요. 동전주에서 탈피하려고. 네, 탈피하려고. 근데
지금 자사주 소각 담당이 SK증권 아닙니까? 매입하고 소각하고. 야, 이게 엄청난 거래량이 또 여기에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들 투자를 하셨겠죠. 초반부터 지금 쫙 장대 양봉 뿜어내는데 네. 상한가 물론 이 랠리가 얼마나 더 펼쳐질지 뭐 그럴지는 전문가분들의 영역이라서 전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SK증권 오늘 급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코스닥 분위기도 좋습니다. 2%대 강세 보이면서 지금 상위 종목도 알지노믹스, 알테오젠 이런 이제 관련한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두산 테스나의 주가가 7% 넘게 올라가고 있고 HPSP 등의 종목들도 5%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열기가 계속해서 뜨겁네요. 좋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또 뜨거운 거는 우리가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1조 가까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사는데 항상 시장 올라갈 올라가는 때 날. 이거 딱 팔고 네. 사고 하시는 모습인데 부디 시장이 앞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상승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막 네. 댓글장 보니까 어제 SK하이닉스 애프터마켓에서 좀 팔았어요 하시는 이제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같이 동참했으면 같이 가시죠.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수혜를 이제, 더. 두려움을 가지고서 막 소외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여기 스튜디오 알레르기예요? 아니요, 제가 감기가 또 약간 다시 요즘에 그렇구나. 냉방병이라든지 막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네. 빨리 공부를 저희가 해볼까요? 미국부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빅테크 주들이 들어가 있는 좀 지수형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동일 가중으로 이제 균등 분배하는 형태의 ETF, 그리고 시총 가중으로 해서 넣으면서 이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ETF, 그리고 이제 맥스 같이 동일 가중으로 M7 기업을 중심으로 넣고 있는 ETF, 그리고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에 순수하게 좀 넣는 그런 형태의 AI 액티브 ETF가 신규 상장된 게 있어서 네. 요거를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빅테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빅테크가 조금 부진하다. 근데 그럼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금리나 고물가 고금리가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좀 살아남을 기업들이 무엇인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매출 성장이 두 자릿수 이상 꾸준하게 나타나면서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매출이 나올 만한 기업들,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어쨌든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빅테크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코어 위성으로 배치를 하는 ETF들을 갖고 왔고요. 네. 근데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지금 퍼포먼스만 한번 볼게요. 기술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인 XLTK라는 ETF가 수익률 5년 1년 기준으로 1위입니다.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네. XLK.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ETF가 오히려 QQQM보다도 QQQ 지수형 이제 재투자형보다도 성과가 더 좋습니다. 네. 왜죠? 궁금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나 하드웨어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 그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는 친구들이, 마이크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램 리서치부터 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이런 애들이 상단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못 갔던 친구들을 조금 더 보다는 좀 반도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단에 포진이 되어 있어서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지수나 결국에 기술 섹터에 국한되게 기본적으로 코어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요. 이런 친구들이 수수료도 보수율도 가장 낮아요. 보시면 XLK가 0.08이죠. 그래서 나스닥 QQQM보다도 일단은 실부담 비율이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는 그냥 부담 없이 담아도 괜찮은 ETF인 거고요. 그리고 종목 개수도 보시면 하나 QQQM이 107개면 얘가 76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녀 계좌에 그냥 분산되게 그냥 하나 정도 담아둔다면 부담도 없는 네. 형태의 ETF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친구는 코어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과장님. 네. 지금은 사실 장비주들이 최근에 뭐 퍼포먼스가 좋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아이 계좌에 모아가려면 적어도 5년, 10년 이렇게 모아가잖아요. 장기로. 네네. 그러면은 그때도 저 장비주들이 괜찮을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계속 가게 되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갈 거예요. 장비 투자가 이어지니까. 네, 결국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클리컬이긴 해도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그 텀 자체가 길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근데 이제 XLK 같은 경우는 또 담아가다가 시기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교체를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5년간의 수익률만 보셔도 155% 수익 난 거 보시면 이 정도면 굉장히 5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지수 투자 또는 뭐 기술 섹터만으로도 이제 어쨌든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좀 집중형이나 이런 친구들도 하나 정도는 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제가 AIHY라는 친구가 신규 상장돼서 수익률 찍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친구 종목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면 뒤에 HY가 있어서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네요. 네 보시면 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올라온 기업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메타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불안불안한데 오라클이 들어가 있긴 한데 스페이스X가 네, 있네요.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AI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이어서 스페이스X가 들어가 있어서 알리바바도 클라우드 쪽에서는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텐센트가 있는데 들어가 있나요 밑에? 네, 네. 오. 오라클도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어쨌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좀 불안불안한 오라클 이 친구들 비중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2.8%. 빠졌으니까. 네, 네, 2.8% 정도 들어가 있고 이 친구 액티브예요. 액티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ETF 하이퍼스케일러나 무슨 AI 관련된 ETF들 소수로 정예로 하이퍼스케일러에 집중하는 ETF 중에서 스페이스X를 담고 있는 ETF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특색이 있는 ETF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엣지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 ETF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려 요인은 신규 상장돼서 아직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애는 맥스가 시총 사이즈 더 크고 좀 보수율도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제 정말 M7 빅테크에 투자를 하려면 이런 그냥 ETF로 엣지를 주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아빠가 한번 골라봐요. 저요? 코어와 세틀라이트 뭘로 한번. 아 이게 수익률로 보면은 기술 섹터라고 말씀해주신 XLK가 좀 매력이 있긴 한데 코어로. 그래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게 QQQM이란 말이에요. M도 있고 맥스도 있고. QQQM에다가 저는 네. AIHY 뭐라고 읽어요? AIHY요. 그렇게 읽으면 아니 뭐 티커를 읽는 법이 있을까봐 그냥 맘대로 읽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나스닥 관련된 지수형 ETF들이 신규 상장된 것들이 2개나 더 있어요. QNDX라는 게 애가 있고 QNDX. IQQ라는 ETF가 있는데 IQQ? 이게 올해 상장했거든요. 근데 보수율이 더 낮아요. QQQM보다도 0.10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수율이 책정되고 있어서 신규로 나스닥 ETF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조금 현금 그 사이즈나 이런 걸 계속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이라.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큰 운용사들에서 다 출시한 ETF들이기 때문에 유동성 런을 뭐 있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져서 그런 친구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익률이 좋으면 보수율은 크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하면 그 보수율이 쌓여서 또 굉장히 또 수익률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나중에 딸내미가 이제 한 15세 정도 돼서 아빠
총보수 신경 안 써요? 이게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몰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는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15살 때 이제는 금융교육 되게 빨리 시키잖아요. 내가 너에게 계좌를 줄 것 같니? 15살 때?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안 할 거야. 안 그럴 거야. 자, 그러면 국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ETF를 우리가 요거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슷하게 동일 가중으로 근데 미국 국내에서 나스닥 동일 가중이 없어요. 그래서 S&P 동일 가중밖에 없어서 제가 네. 타이거 걸로 가지고 왔고 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기본 그냥 지수형. 근데 국내는 TR이라고 하는 재투자형이 없습니다. 미국 거는 원래 있었는데 그게 규정이 바뀌면서 TR 미국 지수형 ETF들이 다 사라졌어요.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재투자를 하셔야 되는 방향밖에 없고요. 받아서 재투자.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톱 7 플러스나 타이거 미국 테크 톱 10 인덱스 패시브로 이루어지는 집중형 ETF들을 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결국에 분산할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 시총 가중 이제 인덱스용을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네. 빅테크 집중형이나 아니면 최근에 제가 여기 안 적은 ETF 중에 하나가 소울 미국 AI 소프트웨어라는 친구가 최근에 소프트웨어주들이 올라오면서 그쵸. 많이 선방하고 있는 ETF여서 이런 거를 하나 끼워 넣으셔서 같이 가져가는 방법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수익률 보시면 확실히 5년 1년 기준으로 상위 기록한 거는 미국 나스닥 100 시총 기반으로 이제 만든 ETF가 가장 수익률이 좋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못지않게 괜찮은 친구들이 이 빅테크 타이거 미국 테크 톱 10 인덱스가 어쨌든 상장한 지 좀 오래됐고 네. 유동성도 크고 이 친구가 보시면 5년 174.58 그 1년 18.66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를 잘 타야지 이런 집중형들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장기 투자했을 때도 빅테크 ETF들이 기술주가 잘 갔기 때문에 좀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런 친구들도 그냥 포인트로 깔아 넣기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보시면 1개월, 3개월, 6개월간 수익률이 오히려 이런 빅테크나 시총 가중보다도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옵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덱스 투자를 할 때 네. 미국 시장을 따라갈 때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투자자 느낌으로는 그래도 미국 지수 따라가려면 S&P 500이 낫지 않아? 아니지. 성장성으로 봤을 땐 나스닥이 더 괜찮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테크 비중이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지금 나스닥 100 지수에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편입하는 그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네. 기준이 조금 더 달라졌기 때문에 오픈 AI나 뭐 엔스로픽이나 스페이스X 같은 종목들을 조금 더 빠르게 편입을 1년 안으로 몇 개월 내로 편입을 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스닥이. 네, 그래서 변동성이 훨씬 더 예전보다 커질 거예요. 나스닥 쪽이. 네. 그렇기 때문에 S&P는 1년 넘어가야지 편입시킬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움직임이 더 이미 분산되어 있는 데다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방을 지지하는 그 격차가 과거보다는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정말로 그 빅테크가 아닌 정말 미국 시장 전반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S&P 500을 가져가시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미국에 투자하면 기술이지 테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스닥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 계좌는 어쨌든 장기 투자 그쵸. 해야 되니까 네. 보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결국에 없다고요. 잘 패시브 못하는구나. 가져가시는 게 낫고 우리 일반 투자자 네. 저나
이제 다른 분들 같은 적극적으로. 지금 좀 적극적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나스닥 액티브 ETF 같은 거를 연금 계좌에 담는 걸 더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자녀 계좌기 때문에 제가 네. 패시브로 말씀드렸던 거고 그 빅테크 ETF들도 보면 다 나스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녀 계좌도 그렇고 약간 이제 은퇴 후에 네. 뭐 현금 흐름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만약에 뭐 월세를 받으신다 뭐 이런 현금 흐름 가지고 꾸준히 내가 좀 쌓아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QQQ보다는 S&P 500 쪽, 뭐 스파이나 이런 쪽을 조금 더 권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파이 권하면서 이름이 안 되니까. 그 S&P 500 지수 ETF 권하면서 S&P 500 지수형 기반의 커버드 코어를 권하죠. 그쵸. 이제 은퇴하실 분들이나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 기반 현금 흐름을. 네, 그렇게 보통 제안을 드리는 편이어서 네. 저는 어쨌든 보수적일수록 S&P고 조금 더 공격적일수록 나스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앵커님 같은 경우는 네. 좀 나스닥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자녀의 투자 성향을 모르잖아요. 네. 그냥 부모님께서도 다 이제 모아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아빠 내 계좌에는 뭐가 들어있어? 요새는 중학생들도 주식을 한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럼 아빠 뭐야 완전 보수적이잖아. 왜 나는 크크크가 없었어? 뭐 이런 타박을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굳이 뭐 하나 S&P 500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어에 어느 정도 담고 세틀라이트에 또 관련한 액티브한 그런 ETF들을 담고 그렇게 또 운용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아빠? 오히려 이 자녀 계좌일수록 더 공격적인 성향이 많아집니다. 어차피 배팅이기 때문에. 제 지인이 네.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우주 네. 뭐 또 뭐 샀다 그랬지? 광인가? 뭐 그런 이제 미래 한 10년, 20년에는 이 네. 산업이 각광을 그렇죠. 받을 거야라는 거를 지금 사서 네. 굉장히 이제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니 스페이스X에 얼마따나 한 뭐 적금 깨서 500 정도 딱 지금 들어가요. 2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돼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좋긴 한데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네 죄송합니다. 분할 이게 되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모 센터에서 네. 이제 센터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스페이스X 어떠냐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페이스X ETF 사는 거 어떠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스페이스X ETF를 사는 거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스페이스 우주 산업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고 관련된 기업이 좀 많고 좀 성숙해가는 뭐 추월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이 뚜렷하게 보이는 단계면 제가 관련된 ETF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주도주로 보여지는 차라리 스페이스 X 같은 종목을 오히려 빠질 때 락업 해제할 때마다 그냥 조금씩 모아가시는 조금씩 분할해서 모아가시는 방법으로 이제 평단을 이제 컨트롤하면서 맞추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락업 해제 180일 해제되는 기간 지났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상황을 보시면서 네. 좀 더 매수를 하시든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ETF는 조금 더 윤곽이 보이면 그때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우주테크 ETF 사시라고 IPO 기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그 IPO를 정말 노리고 그 시점 모멘텀을 보고선 들어가시는 것을 권유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팍 올라왔을 때. 네네. 그 지금은 좀 그런 톤은 아니고 이제 장기 모아가자. 관점에서? 20년 뒤 자녀 계좌에 스페이스X를 지금 담으시는 분은 락업 해제가 큰 근데 조금은 변수가 싸게 사고 아닙니다. 싶잖아요. 싸게 사고 싶지만 뭐 이미 20년 뒤에 우리는 은퇴를 생각을 하고 맘대로 해요, 네, 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하나 과장님이랑 궁금한 저랑 게 알려줄 수가 없어. 과장님 혹시나 이제 저희가 두 번째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미국형 ETF를 본 거 아닙니까? 네네. 요즘에 이제 $1, 그러니까 $1 환율이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네. 혹시나 해외 자산이나 종목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도 네. 환율 가치에 어떤 영향을 좀 영향을. 받아요? 받긴 하는데 네. 사실상 그게 이미 녹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환전을 별도로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 성과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서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네. 녹아져는 있다. 아 여기에 네. 녹아져 있는 것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네. 미국 거는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환전을 했을 때 마이너스 찍히는 게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아, 환 손실이 났네. 네, 이거는 조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녀 계좌에 장기적으로 담아갈 만한 그런 이제 미국 관련한 테크 ETF 네. 등을 대해서 미국 ETF 또 한국 ETF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ETF 1타 강사 박현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